자, 1964년 8월 2일 이 동킹만에서 베트남의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동킹만은 보시다시피 베트남 동쪽에서 중국 사이에 있는 만이죠. 위치를 보면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예측이 되죠. 자, 미 해군은 17도선 분단 이후에 동킹만 연안을 계속 이제 순찰을 했습니다. 그날도 동킹만 앞바다를 순찰하던 네독스라는 구축함이 아무런 사전포고 없이 북베트남 함정으로부터 사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나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워닝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틀 이후인 8월 4일 북베트남이 또다시 공격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공격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군사적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측이 밝힌 동킹만 사건의 전모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일 저녁에 존슨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함정들은 방어적 태세만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남베트남 국민과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은 배가 될 것이다. 이 선언문과 함께 이제 의회에서 이른바 동킹만 결의안 레졸루션이 진행이 됩니다. 하원에서 416대 0, 상원에서는 88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존슨 대통령 지휘 아래 베트남 내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동킹만 사건 이후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쐈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도 동킹만 사건이 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북베트남도 인정을 했고 나중에.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의 진위를 두고 북베트남과 미국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죠. 동킹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공격은 없는 걸로 이렇게 네. 배웠어요. 1995년도에 미 국방부의 그 장관 그리고 베트남의 참모총장 하노이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거기서 베트남의 장관은 그 2차가 없다고 그냥 미국에서 날조한 거라고 이렇게 답한 일도 있었어요. 타일러 씨는 미국 쪽 입장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배울 때 동킹만 사건이 그냥 가짜였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가짜라고? 예, 예. 그냥 조작한 거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왜냐면 기밀 문서가 이렇게 유출이 된 건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나가고 이게 사실이 없었던 공격이었다. 타일러 씨가 얘기한 국방부 자료가 유명한 펜타곤 페이퍼.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공개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도 동킹만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존슨이 불확실한 그때의 상황과 정보를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받아들인 게 문제인 거야. 결과적으로 이후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이 됩니다. 이깁니다. 하지만 존슨이 오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개입한 이상 쉽게 끝날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존슨의 참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맥나메라와 남베트남을 총괄하는 미국의 장군과의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키스 장군, 북베트남을 진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약 6개월쯤 걸릴 것 같습니다. 남베트남 병력의 지휘권만 저에게 이양된다면 상황을 바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만.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개입에서 철수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은 넘지 않았나요? 예, 10년. 그 당시 기준으로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이런 위상을 시험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 냉전 체제였으니까 또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랑 마찰이 생길 수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7도선이 그어졌죠. 미국의 이 전쟁은 주로 그 밑에서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을 척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7도선을 넘어서 북베트남과 전면전을 벌이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차 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미국은 17도선 이하로 제한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미군과 북베트남군 정규군의 첫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투가 이아드랑이라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먼저 이아드랑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아드랑은 캄보디아 쪽에 캄보디아랑 같이 있네. 예, 캄보디아의 접경이고 라오스도 굉장히 근접해 있죠.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먼저 이 이아드랑 계곡, 이아드랑을 확보를 하면은 이제 중원으로 진격을 하겠죠. 해안까지 내리달립니다. 그런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들이 뭐예요? 무장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남베트남을 단숨에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앙드랑에서 첫 정규전에 임하는 미군의 전략이 뭐였을까요? 베트남 전쟁을 일컫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최초의 헬리콥터 전쟁. 그래서 바로 헬기였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글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대 확보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투입해서 병력을 쉽게 투입하고 퇴각시킬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익숙하죠. 그 당시만 해도 헬기를 전투 전략으로 사용되기가 그때는 생소했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 최초의 공중 강습 부대가 활약한 전쟁입니다. 피해를 받더라도 전쟁이 지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때리십시오. 우리 죽어도 폭격을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코드가 유명한 브로큰 에로우, 부러진 화살이라는 얘기죠. 그때 투하된 게 앞에서 봤던 네이팜탄입니다. 아니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아군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근데 저기 이해는 가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거죠. 어차피 죽는 상황이에요. 자, 이 이라드랑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각 군의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군이 사실 300명이 넘치면 약 300명이 전사한 데 반해 북베트남 피해는 전사자가 약 1,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가 북베트남과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였을까요? 일단 베트남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합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얻은 교훈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들의 정신력에 놀라 자빠집니다. 북베트남 입장은 어땠을까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쪽에서는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전 가지고는 승산이 없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전면전은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했겠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꺾기 위한 베트콩의 전술은 바로 뭐예요? 베트남은 굉장히 이게 정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빽빽하게 이어진 이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대낮에도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 정도 맹그로브 숲이 약 40만 헥타르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하면 서울의 6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와, 정글이 진짜 넓구나. 특히 밀림 중에서 가장 미군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게 철의 삼각지였습니다. 베트콩의 최대 거점지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것인데 미군이 이 전투하기는 굉장히 빽빽한 정글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쉬웠겠어요? 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게다가 베트콩은 게릴라전이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공격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진짜 무서워.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베트콩을 민간인과 복장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콩을 색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트콩들의 이 게릴라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유명한 구찌 터널입니다. 아, 구찌 터널. 철의 삼각지의 핵심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터널인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저렇게 깊게 봤어? 개미 굴 같은 거 맞아요, 아닌 맞아요. 거죠? 엄청나다. 이거는 구찌라는 지역에 만들어진 건데 게릴라전을 펼치는 베트콩의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동하는 게 눈에 띄질 않겠네요. 저 안에서. 그렇죠? 보급품을 수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이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만들기도 쉽지 자, 않았겠다. 부엌 보이죠? 네. 이게 뭘까요? 침대, 병원. 병원. 뭐야, 교회야? 예배당.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을 봐요? 연극 무대를 올릴 수 있는 극장이 공간까지 있었다고요? 만들어집니다. 저 안에 원래 있었나 극장이? 본데? 그 정도. 그래서 이 구찌 터널은 전력 보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찌 터널은 베트남 전쟁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프랑스와의 전쟁 때? 혜정 씨가 맞았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전쟁할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터널 길이가 48km였는데 미국과 이 베트남 전쟁하는 기간에 250k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이공 강에서 이 캄보디아까지 국경까지 무려 250km. 진짜 길다. 와. 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 구찌 터널을 손이랑 호미로 다 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굳이 터미널은 다른 특수한 장비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의 맨손 그리고 호미하고 바구니 이렇게 서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베트콩들이 치열한 게릴라전을 이어가고 있을 때 1968년 1월 30일 예기치 못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해 1월 30일인데 1월 30일은 베트남의 음력, 설, 구정, 테트 기간이죠. 원래 이 기간에는 암묵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며칠간 휴전을 해왔어요. 1968년 테트 때는 그동안에 휴전을 해왔었는데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목적이 뭐였겠어요?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그럴 때 기습 공격을 통해 남베트남 도시를 점령해서 시민들의 대규모 봉기를 유발해서 사이공 정권을 단번에 쓸어버린 이게 몰락시키는 거죠. 이들이 공격한 게 뭐 사이공의 대통령궁, 공항, 남베트남, 심지어 남베트남 이 군부의 사령부 등을 공격해요. 사이공은 연일 총성과 포탄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불에 타오르고. 이렇게 예고 없이 치러진 전쟁에 당연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정글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전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만한 전투예요. 오히려 좋았다. 게다가 베트남 공세가 있었던 1968년은 미군이 그동안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해였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4만 8천 명에 달했어요. 그렇게 많이 갔어? 그래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탈환을 했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테트 공세가 끝난 이후에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역전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역전됐죠. 남쪽 미군이 사상자는 1,100명 정도, 남베트남은 약 한 2,300명이 전사합니다. 북베트남 상황은 어땠을까요?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무려 5만 명이 전사합니다. 베트콩은 결정적인 손실을 얻게 돼요. 그러네. 괜히 잘못 건드린 기습했네.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전투 결과로만 보면 승리한 건 어느 쪽이에요? 미군과 남베트남 군인데 네. 테트 공세의 후폭풍은 승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테트 공세 때 베트콩이 사이공까지 들어오잖아요.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침입합니다. 베트콩들이 6시간 동안 미 해병과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미군 5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간신히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광경을 미국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이루는 또 다른 이름이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 근데 이걸로 전세가 완전 뒤바뀌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트남 전쟁 잘은 모르지만 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쉽게 전쟁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사관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될 사이공이 화염에 쌓이고 곳곳에서 시가전이 펼쳐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미군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TV를 통해 매일같이 베트남 전쟁의 참상들이 중계되고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겠어요? 국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반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부모 세대들은 내 아들을 왜 이런 전쟁에 내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져갈 때 이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 사진이 공개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화제가 됐던 사진인 것 같은데. 그럼 나 본 거 같은데? 예, 화제가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 직결 심판한 사람은 남베트남 군의 장군입니다. 왜 민간인을 총을 쏴서 죽였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도와주는 남베트남 장군이 이렇게 민간인을 이렇게 죽이니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반전 데모를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적군 베트콩이었기 때문에 이 장군이 직결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놨지만 사실은 가해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상황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면은 어때요? 미국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설명 좀 써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1969년 11월 15일 워싱턴 DC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날을 정해 시위대가 워싱턴에 집결합니다. 이날 워싱턴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이 시위는 전쟁 기간 중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라고 합니다. 1969년 미국은 이제 닉슨 정권이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닉슨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 자리를 남베트남 군인으로 메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미군을 감소하기로 한 거예요. I have decided to reduce the authorized troop ceiling in Vietnam to 484,000 by December 15.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트콩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폭격을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근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트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하이오 주 방위군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실탄을 쏜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보도됐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쳤어? 아니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전역의 450개 대학 이상이 동맹 휴학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이런 반전 데모로 전쟁이 바로 끝나진 않지만은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자, 갈수록 거세지는 반전 여론은 닉슨 정부를 점점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징집 대상이었던 청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벌어집니다. 1969년부터 1970년 사이 징집병 가운데 보병 근무 희망자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병역 기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사랑을 받았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그죠? That long Knocking on Heaven's Door. 밥 딜런.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밥 딜런의 유명한 Knocking on Heaven's Door죠. 나 그런 노래인 줄 몰랐어. 나도. 1913년에 발표된 이 곡은 그 가사가 마치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많이 공감이 가죠? 미국에서 반전 시위와 함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을 때 그러면 전장터인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살이 뚝 떨어지죠, 뭐. 사기가 떨어지죠. 또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베트남 참전 병사들 중에도 검은 완장을 차고 반전 운동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